자, 이제 우리가 대리제도 들어갈 건데요. 뭐 대리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영역인데, 자, 잠깐 우리가 지난해 도달주의 관련해 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이제 여러분은 실무상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거의 사무실에서 해요. 그래서 바로 붙어 있는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뭐 도달했을 때 아니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달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상은 내용증명 이런 거 많이 쓰죠.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도달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면 된다 그랬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없고 이제 예외가 우리가 이제 발신주의라는 게 있어요. 발신주의.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발신주의. 격지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민법에 있는 거거든요.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진대. 어떻게 보면 서울, 부산 정도라고 할까요? 좀 멀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그렇긴 한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승낙하잖아요. 승낙.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할 때 승낙을 3월 1일 날 발송을 했어요. 승낙 의사표시를. 그랬더니 3월 5일 날 도달했어요. 우리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 따르면 언제죠? 이때 청약했고 승낙했기 때문에 이때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발신주의를 취하면 우리나라는 격지자가 멀리 떨어진 때는 발송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된 걸로 됩니다. 그걸 발신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발신주의 예는 민법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가까워지시면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제가 좀 빼먹었는데 여러분은 실무에서는 거의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사무실에서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라서 나올 만한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리.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이 자기가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법률 효과도 의사표시를 한 자, 표의자에게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바로 대리제도입니다. 대리제도. 대리는 사실 일상에서 다 반사로 일어납니다. 소위 위임장 받아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대한 예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똑같습니다. 매도인이 갑이고 을이 매수인이거든요. 이때 둘이 하면 정상적이죠. 서로 의사표시를 하고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이거를 묶어서 다 법률행위죠. 매매라는 법률행위랍니다. 이러면 정상이에요. 그냥 갑이 자기 의사표시하고 자기가 매도인의 지를 가지고 을은 매수인의 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병이라는 제3자를 끌어들여요. 이 대리인이에요. 대리. 실제로 모든 계약 단계에서 교섭하고 체결하는 건 갑이 하거든요. 이 강의에서. 대리인이 했는데 이걸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다 계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법률 효과는 갑한테 기속이 돼요.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한 사람 병이거든요. 실제로. 병인데 법률 효과 기속, 매도인으로 지시는 갑이거든요. 이게 분리됩니다.
이 대리조도가 이제 가지는 의미는요. 실제로 이게 우리 사적 자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적 자치.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이게 이제 법률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으로 예, 표상이 되는데 예.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 원칙을 넓히는 역할을 해요. 넓히는 역할. 내가 해야 될 거를 남들이 해도 나한테 다 귀속이 돼요. 흔합니다. 이게 보통 예. 물론 대리권만 병한테 갑이 대리권만 뚝 주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위임은 이제 사무처리를 사무처리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처리를 위탁하면서 대부분 대리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칭해서 위임장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대리면 대리 정도 수준에서의 회사를 위한 대리권이 있고요. 부장이면 부장급. 물론 뭐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대표권이 있지만 대표권하고 대리권이 좀 달라요. 일정한 범위에 대리권을 가져요.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도급, 일의 처리를 맡기거든요. 일 처리 맡기면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뭐 건축 이런 걸 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안에도 일정하게 뭐 건축 재료를 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기초적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권 발생에 반드시 이게 전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거하고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지금은 조금 그 대리제도 개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산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거는 우리가 크게 대리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나누거든요. 법정 대리. 이거는요 법이 정한 대리권이에요. 법이 정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소위 친권자라고 했죠. 친권자. 친권자가 뭐냐면은 우리 부모하고 친권자 좀 달라요. 이 친권자는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가 있을 때만 친권자가 돼요. 미성년 자의 관계에서 친권자, 부모라고 표현을 안 쓰고 그래서 미성년을 벗어나면 친권자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일 뿐이에요. 법률적으로는. 친권자는 이 미성년 자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져요. 그럼 법이 정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재산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상속재산관리인도 있고 여기 뭐 부재자 재산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법이 정해서 법이 당연히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신할 권리.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권리를 주는데 이거는 법 규정 따르면 돼요.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는. 근데 임의 대리 이건 그야말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해 줘야 돼요. 거창하게 우린 수권, 수권 행위라고 얘기해요. 수권 행위가 킵니다. 수권 행위. 권한을 준다. 권한을 주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임의 대리는. 그리고 이 범위라든지 특히 이제 나중에 복대리 범위라든지 소멸 사유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는 법이 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률 규정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관리나 이런 사람들을 법원이 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류는 일단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건 법이 정했기 때문에 법대로하면 돼요. 발생, 범위, 소멸을. 근데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수권 행위. 우리 이제 법전산 표현으로는 법률 행위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수여된 대리권. 예,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권 행위. 대리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 법률 행위가 뭐예요? 이게 법률 행위. 예. 내가 대리인한테 그래서 병입니다.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것도 내 의사거든요. 예. 그래서 대리 제도는 삼면 관계가 생깁니다. 삼면 관계. 예. 실제로 대리인이 다 행동을 하죠. 이게 대리 행위고요. 이게 대리 행위라고 해요. 예. 예.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걸 수권 행위라고 해요. 예. 세 가지 관계가 존재해요. 수권 행위. 이런 게 있고 행위는 대리인이 했는데 왜 갑한테 기속되지? 예, 이게 법률 효과 기속의 문제예요. 예. 세 가지 면이 있죠. 대리권을 준 갑과 대리인 병의 관계는 예, 수권행위를 통해서 설정이 된 거죠. 권한을 준 거거든요.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준 예,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이제 병과 을 사이에서 쓰는 게 이제 대리행위예요. 뭐 매매든 임대차든 교환이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병과 을이 했는데 예. 병과 을이 교섭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효과는 본인 이제 명칭을 예. 그런 이제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이 대리 들어오면 예. 그때가 달라요. 매도인이자 본인이에요. 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매수인은 상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매수인이자 여러 가지 법률적 지위를 가는 거죠. 예, 대리인. 예, 이런 관계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이런 구조라고 보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그 대리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법률 행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의사 결정을 하고 거기에 법적 효과를 부여해도 문제 없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법상 행위 있잖아요. 가족법상. 그러니까 뭐 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리시키면 안 되겠죠.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는 대리가 허용이 안 돼요. 대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좀 웃기잖아요. 서로 결혼하는데 네가 가서 교섭하고 그렇지 않죠. 자, 예. 예, 대리는 독특하게 예, 법률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하고 그 법률 행위 효과, 권리 의무 기속자가 다르다 그랬죠.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수권 행위, 갑이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한 겁니다. 임의 대리, 그게 훨씬 중요하고요. 예. 본인이 명칭을 본인으로 매도인이자 본인입니다. 본인, 예, 본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상대방은 이 매수인이자 상대방이라고 쓰고요. 대리인, 예, 대리 관계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전에서. 예.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라는 부분하고 예, 대리행위, 예, 실제로 자기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률행위 효과가 기속되는 거죠. 예. 대리행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소위 우리 민법은 현명주의라고 그래서 예. 이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 방식이 대리행위에서.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수권행위. 예. 수권. 대리는요, 봅시다. 네.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 네. 본인을 위하여 우리 법전에 있죠. 네. 의사 표시. 네. 본인을 위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보고 자, 한번 봅시다.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자, 여기부터 볼게요.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예, 갑이 대리인한테 예, 병한테 예,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예요. 수여하는 행위. 예. 예, 법정 대리에서는 별도의 수권 행위가 없습니다.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법이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법 보면 친권자는 당연히 법정 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각 조문에 있습니다. 범위도 있고. 근데 임의 대리만 문제돼요. 왜냐하면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그 범위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수권 행위에 시장에서요. 너는 이만큼에 그런 게 있거든요. 수권 행위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자,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인데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방식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법률행위 나눌 때 얘기했죠. 방식 필요 없는 거를 뭐라 그랬죠? 필요 없는 거를 불료식 행위라고 그랬죠. 불료식. 예, 불료식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위임장을 줘요. 위임장을 줘요. 백지 위임장도 있고요. 위임장을 주는데 위임장이 있어도 대리권이 있니 없니 많이 다퉈요. 다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상 방식 일단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법률행위 분류할 때였는데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 의미가 뭐였죠? 그때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 구별했었는데 단독행위 말 그대로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의사표시는 있어요. 안에 있는데 혼자서 일방향으로 의사표시만 해도 법률 효과가 생겨요. 법률관계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수권행위를 할 때 너 대리인 하면 돼 하지 동의어도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라면 어때요? 나 대리인 할게. 해야지만 생기거든요. 대리권은 그래서 동의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요. 자격. 학사들인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이거든요. 자, 그리고 수권행위를 통해서 이제 대리권이 생겼잖아요. 대리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너 이건 하고 저건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건건이 하지만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대리권 이제 발생했거든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법정 대리는 일단 했는데 수권행위 정해지고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범위가 어떻고 소멸하고 어떻게 다 있는데 자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대리권 범위 불분명. 이 범위 어디까지 해야 되지? 범위 불분명할 때는 본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본인한테. 그래서 불분명할 때 보충 규정을 둬요. 그게 이제 우리 민법 118조에 있는데 민법 118조에 범위 불분명할 때는 적어도 본인한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라고 해서 쭉 했어요. 우리가 범위 불분명할 때는 보이게 세 가지거든요. 보존행위 크게 해 안 끼치죠. 뭐 무너진 가옥 수선하고 이용행위 아파트에서 관리하라 그래서 임대줘도 돼요. 월세 받으려고. 이용행위거든요. 또 계량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뭐 교과서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건데 원래 무이자였어요.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라 그랬죠. 원래 무이자였는데 이자를 자기가 계량한 거죠. 이용가치를 사용가치를 상승시킨 거죠. 그리고 참 여기 대리인이 이용에 제가 예를 뭐 월세 그러니까 전 임대차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거든요. 채권 계약이고 물건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리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질이 변경되면 안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데 소위 통일성이라는 성질 변경되면 이미 처분행위. 한 번 더 우리 반복 한번 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라고 그랬죠. 우리 저런 계약에서도 한쪽은 소유권을 에전해야 되고 한쪽은 대금 지급해야 되고 의무 부담행위거든요. 물권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처분.
채권행위는요,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토지 팔아놓고 안 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돈 안 줄 수도 있어요.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권행위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처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분권 반드시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권자여야 돼요. 채권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처분권자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기서 예를 들어서 X 토지가 갑소유거든요. 갑소유. 을은요, 이 소유자 아니라도 얼마든지 채권행위를 할 수 있어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그랬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팔 수 있어요. 둘 간의 관계, 상대권이기 때문에 둘 간이면 책임지면 돼요. 지가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겨오든지 못 넘겨오면 불이행 문제밖에 안 생기거든요. 불이행 문제가 없죠. 물권행위는 없고. 채권행위는 권리 없는 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보자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 대리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네요.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 우리 자 교재 잠깐 보시죠. 150페이지. 보존행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윤정이 가수죠. 매니저한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제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뭐 예금 20억 아파트 토지를 맡겨놓았다.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여기서 결정돼야 돼요. 이용, 보이게 예초, 보존행위나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만 할 수 있어요. 처분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그걸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충 규정을 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대리권은 처분행위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대부분 뭐 팔아라 이런 거 많죠. 처분행위 여기 나와 있지만은 특별수권을 받아야 돼요. 뭐 땅을 처분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의 대리권 수여 절차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뭘까요? 여기 뒤에 나올 건데 수권행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무권대리라고 그러죠. 권한이 없는 대리입니다. 그건 뒤에 할 거고, 자 우리 대리권의 제한이라 그래서 여기 자기계약이란 말이 있고 쌍방대리라는 게 있어요. 쌍방대리. 이게 뭐냐면 갑이 본인이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이고 병이 대리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이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병이 당사자가 되는 거고 한쪽 매수인이 되는 거고요. 병이 갑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지 스스로. 한쪽은 지가 당사자, 저쪽은 내가 대리인.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계약 이거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장난칠 수 있잖아요. 이해충돌 때문에 그래요. 자기 대리권 가졌다고 거래 조건 막 정하고 할까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계약을 일단 금지시킨 겁니다. 쌍방대리는 뭐냐면 대리인 병이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다 금지시키고 있어요. 쌍방대리 양쪽 다 하게 하는 거. 특히 이게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한쪽 당사자 대리인 했다가 참 변호사는 지금 대리인이거든요. 대리인. 소송 대리를 하는 직업인데 변호사법에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죠. 쪼로록 1심에서
뭐 돈 되면 뭐 다 하는 좀 나쁜 풍도도 있긴 한데 하면 안 돼요. 이해 충돌 되죠. 누구 편 들어주세요, 대리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뭐 양쪽 다 대리해야 되는. 예, 근데 이해 충돌이 없는 부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와 있지만은 이미 정해진 채무 이행 있잖아요. 예, 당연히 해야 될 거 이런 거는 해도 돼요. 예, 이런 거는 뭐 이해 충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가 당사자에다가 지가 대리인에다가 이쪽 저쪽 다 대리하고 예,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채무 이행도요. 다툼 있는 채무는 안 돼요. 예, 다툼 없는 채무여야 돼요. 채권이 존재하니만이 싸우고 있는 거는 함부로 변제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대리권이 소멸할 때. 자, 대리권이 예, 수권에서 발생. 어떻게 소멸하는지. 자, 우리 규정 한번 봅시다. 예, 27조라고, 127조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 151페이지입니다. 예. 본인이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예, 뭐 대리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뭐 대리인을 통해서까지, 그러니까 상속을 통해서까지 이런 걸 승계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민법은 예, 이런 소멸하는 겁니다. 대리권. 본인 사망했는데 병이 그대로 가지면 그대로 대리권을 가진다. 사망인데 예를 들어 상속인들을 위해서 가진다. 일단 우리 민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다시 수권행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게 보통 대리권은 신뢰관계 없으면 안 주거든요. 법정 대리는 다르고요. 법정 대리는 일정한 법적인 지위 내지 관계 때문에 법이 당연히 수여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파산을 했다든지 신뢰관계 깨졌잖아요. 파산하면 뭐 지급 능력이 제로 내지 마이너스인데 예, 채무 초과 상태죠. 대부분 다 재산행위거든요. 대리인은 다 재산행위인데 그걸 병한테 맡겨준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소멸하는 걸로 합니다. 예, 파산, 대리인의 그 다음에 예, 성년 후견. 예, 후견이 개시되면 뭐 시험법은 아닙니다만은 행위 능력이 제한이 돼요. 알고 계세요. 물론 대리인은 뭐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대리인 자체는 그게일 필요가 없어요. 행위 능력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미성년자 됩니다. 미성년자도.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권회의가 제가 일방적으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너 대리인 해 라고 시키잖아요. 그 사람 대리인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이익은 본인이 입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서 관계없습니다. 뭐 조문에도 있어요.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117조에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문제. 예. 그 다음에 공통되는 건데 제가 제일 구분이 중요한 게 대리제도에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말씀드렸죠. 법이 정해서 당연히 하는 대리.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해석론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게 우리 임의대리예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자, 수권행위 아까 제가 기초적 법률관계라고 그랬죠. 위임관계가 있다든지 고용관계가 있다든지 도급관계가 있다 할 때는 보통 대리권 수여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수여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 수권행위 자체를 철회해도 됩니다. 철회. 네. 철회하더라도 이 대리권은 없어져요. 병의 대리권은 없어집니다. 철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철회. 네, 철회해도 되고 수권행위 철회. 네. 수권행위 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계약이면 처리할 수 있나요? 채권법 배우시겠지만 계약은 청약하고 나면 철회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예. 단독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걷어들이면 돼요. 상대방 미성년자도 되고. 예. 수권행위는 자기가 수권행위 자체를 걷어들임으로써 난 저기 너 권한 안 줄래. 예를 들어서 위임계약 종료시킨다든지 명시적으로 대리권 하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기초된 원인이라고 되어 있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류.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보통 대리권 수혜되는 게 기초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이라든지 고용, 고용관계는 아시죠? 도급, 일 처리 맡긴 거, 일의 완성 이런 거 맡겼을 때 둘 간에 예를 들어 갑병 간에 뭐 고용관계가 있다든지 있다가 이 사람이 종업원이 나갔어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거죠. 종료됐을 때는 일단은 대리권도 소멸하는 걸로 돼 있어요. 좀 뭐 이론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유인노인이니 무인노인이니 막 다퉈요. 원인이 있다. 원인에 따른다. 무인론. 우리는 어쨌든 조문만 알면 되는데 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어쨌든 대리권도 소멸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 유인론이죠. 관계 없다는 견해도 있긴 있나 봐요. 하여튼 뭐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행위 볼까요? 대리행위. 자, 3면이 있다고 그랬죠.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하는 이 대리행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리행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위는 병이 했는데, 대리인이 했는데, 법률 효과는, 모든 권리 의무는 갑한테 기속되거든요. 3면 관계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대리행위 한번 봅시다. 대리행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대리행위. 현명주의라고 하는데요. 대리행위. 현출,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름을 드러내라.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본인을 우리 법전산 표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그래요. 본인을 위하여 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 자, 여기 위한다는 말은요.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 본인이 이익되게 아닙니다. 불이익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이거 대리의사라고 하는데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예요. 본인한테 귀속시킨다는 의미지 유리하다, 위한다. 불리한 개혁도 얼마든지 대리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위한다는 의미는 계약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니 그런 유불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 대리에서는 우리 조문도 그렇고 다시 한번 더 반복드릴게요. 대리권을 주는 사람, 이걸 본인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자기가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 이걸 대리인이라고 하고 우리 상대방을 표현했어요. 또 다르죠. 매매가에서는 매도인이자 본인, 매수인이자 상대방.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리인. 자, 현명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여러분 뭐 실무에서는 우리 교재에 있듯이 이렇게 탁탁 표시가 됩니다. 매도인란에 매도인란, 뭐 매수인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리인란도 따로 있어요. 대리인란. 이거 다 적습니다. 뭐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도장도 찍어야 되고요. 도장 찍고 다. 그리고 만약에 현명, 이름을 현출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병이 나 갑의 대리인이야. 갑에게 법률 효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효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한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한 걸 봅니다. 민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있어서 이 사람 책임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법률행위 해석 문제입니다.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더라도 여러 가지 재반, 정황상 병이 대리권이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안 택해요. 상인들 간에서는. 굳이 뭐. 자, 대리행위 봅시다. 대리행위. 현명주의라고 그랬죠. 현명주의. 이름을 현출해야 된다. 반드시 본인을 위한다.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게 대리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리의사. 예, 대리의사를 표출해야 돼요. 대리의사. 자, 그리고 자, 우리 병 대리인이 자, 대리행위를 하는데 요 매매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흠이 생긴 거예요. 법률행위에. 우리 뭐 있죠? 뭐 사기, 강박, 착오라든지. 예? 자, 흠이 생겼을 때. 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리인은 뭐 매수인 측도 있고 매도인 측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뭐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나 통정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본인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까요? 본인, 대리권을 준 사람을 할까요? 우리 민법은 일단 이런 게 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인.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 그리고 우리 많이 있었죠. 뭐 선의, 모르는 게 선의. 뭐 악의, 아는 거 이런 거 주관적인 요소라고 하죠. 이런 것들. 예. 대리인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대리인만 보면 돼요. 원칙적으로. 본인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본인하고 관계는 없이 대리인이 이런 의사의 흠이 있고 사기, 강박, 착오가 있으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면 돼요. 본인 대리권을 준 사람 기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기를 당했는지 강박을 당했는지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거꾸로 꼭 매수인만 속아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 매도인 대리인으로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담한테 속아서 팔았어요. 속아서 팔았거든요. 사기당해서 팔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우리는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가 있으면 법이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취소권이라는 걸 줬어요. 취소권. 취소권도 이 병행사나요? 취소권? 갑이 행사입니다. 갑이. 취소권은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물론 취소권을 다시 줘도 돼요. 취소권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줘도 되지만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 취소권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그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인한테 귀속이 돼야 될까요? 마음대로. 취소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 계산기 두들겨 봐서 유리하다고 그러면 취소 안 해도 돼요. 사기를 당했든 뭘 했든. 경제적으로 봐서 이득이면 안 해도 되거든요. 본인이 결정해야죠. 본인이 결정해야죠. 취소권은 본인한테 기속이 되고 본인이 뭐 행사 여부야 본인이 직접 하든 대리인을 해서 한 게 없습니다. 일단 행사가 돼요. 우리 그 사례로 접근한 라이브 민법 한번 볼까요? 152페이지입니다. 자, 신혼집 구매를 장윤지 신혼집 구매를 엄마한테 위임을 했어요. 위임. 자, 여기 엄마가 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매입했다. 자, 엄마가 사기당한 신혼집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이거 봅시다. 자, 대리행위에 흠이 있었잖아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사강착비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했는지 말았는지는 대리인, 엄마 기준이에요. 엄마 기준이고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권이 생기죠. 취소권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아니라 대리인 엄마가 아니라 장윤정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설명한 게. 자, 복대리. 다시 한 번 더 하는 건데요. 아까 예를 들면 매매. 자,
갑을 예.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그랬죠. 예, 병이 대리인이에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병이 이 대리인이잖아요. 갑의 대리인인데, 예, 대리는 행위와 효과가 분리된다 그랬어요. 행위는 대리인이라는데 법률 효과는 다 갑한테 가요. 그게 대리의 구조입니다. 예, 예. 자, 정이 자기 이름으로, 병이 자기 이름으로 정을 대리인으로 또 선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이죠. 복값이죠. 또 한 번 더. 대리인 선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선임. 이렇게 되면 이걸 복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복대리. 복대리를 하면은 이렇게 됐더라도 이렇게 되면요. 이 정은 이 병의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라도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걸 복대리라고 해요. 병이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을 했더라도 병이 자기 이름으로 정을 대리인으로 또 선임을 했더라도 예. 정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기의 대리인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복대리권,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고 그래서요. 이 사람의 병의 예.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 소멸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흔합니다. 예, 이게 그냥 복대리 이게 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사건을 수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법인에서 이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수임을 했는데 그 재판이 겹쳤어요. 재판이 겹쳐가지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예, 또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그 사실상 뭐 할 거 다 해놔가지고 별로 할 게 없어요. 변론 종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예, 본인은 누구냐면 예, 본인은 의뢰인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대리인인데 소송 대리인인데 또 복대리 예, 또 합니다. 예. 예. 우리 의뢰 관계도 당연히 예, 임의대리입니다. 법이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수권. 예,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의대리예요. 임의대리인데 예, 이 복대리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느냐? 사실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의뢰인,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소송 임장에 예, 이제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뭐는 특별 수권을 얻어야 되고 쭉 규정이 있는데 복대리 선임은 그냥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냥 예. 그냥 복대리 규정에 뭐 가능한 거 1, 2, 3, 4, 5 해가지고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 아주 많이 써요. 민사소송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약관처럼 써요. 다 적혀 있습니다. 복대리 선임은. 예. 민사소송법 규정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써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론이 중요한 거니까 민법상 이론이. 예. 이런 임의대리는 원래는 원칙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려면 우리 규정상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도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은 그냥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리 승낙을 받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소송 임장에. 예. 근데 의뢰인들이 모르신 분도 많긴 할 건데 예, 많이 합니다. 예, 수시로 해요. 이거. 근데 자 복대리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예.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복대리. 자. 예,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예, 본인,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권행위 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야 돼요. 원래 그래서 복대리까지 하려면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예, 당연히 있어야 되죠. 본인 허락, 예, 본인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해야 돼요. 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정상 지금 내가
실제로 우리 그럴 때도 있거든요. 뭐 겹치면 못 당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부득이하게. 근데 법정 대리는 예, 법이 법률 규정에서 예, 만들어진 대리라 가지고 권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이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허락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조금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예. 당연히 예, 복대리는 예, 복인권이라고 하는데 예. 당연히 복대리는 선임할 권리는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이걸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예. 이 책임 범위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책임 범위 때문에. 자, 본인의 허락, 승낙. 이때 책임 범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책임 범위.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예.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져요. 예, 복대리니. 이게 뭐냐면 대리를 제대로 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일도 안 하고 능력도 떨어지고 하면은 통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라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과실, 예, 부주의가 있으면 본인이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해서 예,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하거든요. 이건 무과실 책임이다, 다집니다. 가지고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법정 대리하는 경우는 본인들은 대부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본인으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책임져요, 자기가. 그리고 분리도 잘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책임지고요.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예,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자기 형편상 자기 아들이지만 부모로서 친권자지만 어쩔 수 없이 예,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 예, 이럴 때는 요 책임 문제입니다. 예, 뭐 잘 하겠죠. 뭐 자기 자식인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적격자 잘 골라야죠.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보다는 어쨌든 우리 임의 대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리고 자 우리 사전보다 154페이지 예.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예, 민법은 반복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반복되더라도 자 과실 책임. 예, 과실은 부주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반적 경과실, 중과실은 조문에 중과실이라고 적혀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되는. 예, 그때 책임을 지는 거고요. 민법은 예,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그런 고의과실이 없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근데 뭐 이번에 무과실 책임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저쪽에 예, 우리 다음에 그 매매 들어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건에 하자가 있고 할 때 예. 이때 담보 책임은 일단 예, 무과실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으로. 예, 예. 일단 보시고 실제 이제 불법행위 부분에 가면 있어요. 예, 공작물 책임 같은 경우가 다 무과실이거든요. 예. 이 담보 책임은 일단은 무과실 책임을 알아두십시오. 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채권행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의무 부담 행위에서는 예, 상대방이 이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행을 못하는 관계, 이게 불이행의 문제거든요. 불이행. 예, 불이행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예, 고의 과실이 없다고 표현하죠. 예, 자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일단은 과실이 있어야 책임집니다. 과실이.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이 예, 과실 없이 한번 할까요? 그때 한번 했던 건데 한번 그것도 하고 지나가죠.
자, 갑을 간에 예, 매매 공장을 예, 매매하는 팔고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장을 넘겨줘야 되는 시점은 이때쯤이에요. 8월 1일로 하고요. 계약 체결은 3월 1일로 할 때죠. 대금 정상으로 했어요. 근데 계약 체결일 당시에 공장이 아예 불타가 없었어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 1일 날 이미 공장이 불타가 없었어요. 매수인으로서 뭐 살 방법이 없죠. 원시적 불능, 무효라 그랬어요. 또 다 나옵니다. 채권법에. 하여튼 반복 많이 하세요. 반복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공장이 멀쩡하게 잘 있다가 이행기 때 요 사이에 불이 타버렸네, 공장이. 네. 연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요 시점.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수가 없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귀책사입니다. 우리가 귀책,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거는 고의 과실이라고 보면 돼요. 알면서 일부러. 과실은 부주의로. 네. 귀책사 이거 있어요. 갑이 공장 관리 잘못한 거라, 관태에서 종업원이 불을 낸 거예요. 이러면은,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생겨요. 채무 불이행. 책임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민법에서는 궁극적으로 다 이제 뭐 손해배상으로 나중에 기속되는데 일단 뭐 금전적으로 해결합니다. 금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없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공장이 그냥 썰랑 날아갔다든지 우리 지배범이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공장. 이럴 때는 양쪽 기책 사유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건데 이때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가 있어요. 위험. 누가 둘 다 책임이 없는데 고의 과실이 없는데 누가 책임질까? 우리는 위험 부담의 문제라서 채무자 위험. 위험 부담주의인가요? 부담. 부담.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공장이 날아가서 채무자, 이 갑이 채무자잖아요. 날아가도 이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공장 날아가려고요. 그래서 요 나눠서 여기 채무 불이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행기 기준으로 귀책 사유 있을 때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되고요. 없을 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불법행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시험범위 아니라 그래서 아마 조문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의과실로 고의나 과실 고의과실로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불법행위. 이제 불법행위라고 많이 나와요. 우리 여기 뭐 예 나와 있는 게 있죠. 뭐 운전자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여기 뭐 과실상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몇 대 몇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일방만의 잘못으로 기결되는 거 많이 없거든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과실 비율을 나누는데 채무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하게 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채권자 측에도 있으면 과실상계를 합니다. 과실상계 해요. 그리고 고의과실 또 나오네요. 일부러, 고의는 일부러 저지른 행위고 과실 실수인데 주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자 지금 무건대리까지 할 시간 안 되죠. 추정과 간주 우리 교재 155페이지죠. 추정과 간주만 할게요. 추정 간주.
추정하고 간주 우리 이제 법전에 많이 나와요. 예. A라는 사실이 있으면 예. B가 있다는 식으로 정의해 보면 그래서 좀 낯서실 텐데요. 이걸 전제 사실이고, 예, 전제 사실입니다. 예, 추정 사실. A라는 사실만 있으면 1은 B일 것이다라고 추정. 글쎄 우리말로 뭘로 바꿀까요? 예, 추정을 하는데 추정하고 간주는 A라는 사실이 있으면 B입니다. B. 안 돼요. 이 차이가 뭐냐면 입증이 안 돼요. 입증해서도 안 됩니다. 허용을 안 해요. 입증은. 이거는 반증이라는 걸 하면 돼요. 반증. 예.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민법전에 양시로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얘가 점유 전후로 안 했다고 입증을 하면 이건 깨져요. 추정은 깨져요. 근데 간주는 입증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간주하는 경우. 그리고 준용이라는 것도 있네요. 간주가 좀 더 좋은 예가 없나? 간주는 법률상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예. A라는 사실이 있으면 B다 그러면 B가 적어도 민법상 진실이 돼요. 추정은 이 정도로 추정되네. 아까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 여기에 뭐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가 있고 뭐 했을 때 병은 선일견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몰랐을 때는. 예. 입증 책임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의로 추정이 돼요. 예. 선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고 싶으면 악이 알고 있었다는 걸 거꾸로 입증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예. 추정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추정은. 예. 그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자, 준용이란 말도 있어요. 준용. 예. 우리 민법전에 많이 쓰는데 준용. 자. 앞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민법 규정 매매 규정에 보면은 그 매매 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쌍무 계약에 준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쌍무는 우리 배웠죠 그때. 예. 대가적인 의무 관계. 예. 대가적인 의무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마찬가지인데 대가적으로 채무 부담 행위를 하는 건데 그 다른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같은 경우도 쌍무 계약이에요. 민법 매매 규정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임대차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대로 준용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대로 끌어다 쓰면 돼요. 준용이 돼요.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쌍무계약에서는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준용이 입법 기술이 하나인데 예. 좀 간편하게 하려는 거죠. 일일이 다 쓰면 복잡하니까. 예. 네, 오늘 그 우리가 의사표시에 약간 비정상적인 것들 있죠. 예, 비진위, 통정, 그다음에 착오, 그다음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3자는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대리, 행위한 사람하고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다른 대리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은 무권 대리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고 그 위로 이제 무효화 취소해서 민법 총칙은 아마 이제 끝을 낼 겁니다. 끝내고 물권법 일부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